네, 주말이 금세 지나가고 또다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맞이를 했습니다.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월요일 힘찬 출발에 조금 더 기분 좋게 하는 우리 시장 흐름입니다. 그렇죠. 네, 코스피가 2%대 상승해주면서 4,000선 회복, 4,038선 기록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그래도 0.5%대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참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을 많이 졸이셨을 것 같아요. 많이 좀 떨어졌다. 살짝 올라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약간. 변동성이, 네. 오늘 올라가는 거 보니까 확실히 우리 하반기에 주도주라고 얘기를 좀 했던 금반지 섹터가 눈에 띄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25%로 분리과세. 그렇죠. 네, 정부의 정책이. 네,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고 있고요. 미국 상원 연방정부 운영재개에 합의했다. 뭐 셧다운 종료가 임박했다. 이런 소식들 조금씩 이제 악재는 풀리고 그렇죠.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서는 이런 흐름들 네.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월요일 네. 출발은 괜찮네요. 좋습니다. 네. 이런 출발 네. 이어서 이번 주 좀 내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요즘에 또 투자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가 또 오프라인에서 세미나. 친절하게 만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문정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잠깐만요. 요거 13일 13일 맞죠? 목요일. 목요일 네. 오후 3시 30분.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 여러분. 목요일 날 수능 날이기도 해요. 이날 또 수능 날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네, 우리 14일 아이들은 목요일. 열심히 또 문제를 풀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시험 보는 수험생의 느낌으로 또 투자 공부를 하신 분들 문정동에서 여러분과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정동 WM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소진훈 과장님 또 이혁진 차장님 출동을 하셔서 주제는 핵심 주도주를 공략하라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네요. 음. 이혁진 차장님이 이제 함께 해 주실 예정이고 오늘도 이제 보시겠지만 화면에 나와 계시는데 네.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음.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 좀 약간의 뭐랄까 링거라고 하나요? 그 투혼으로 지금 오늘 좀 나와 투혼으로 계시네. 그러니까 몸살 감기신지 독감이신지 진짜. 일단은 네. 목소리가 좀 나와 주시길 희망을 하면서 인사 좀 그러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혁진 아이고, 차장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목소리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그래도 예, 괜찮으신 것 목소리는 같은데. 좀 나오는 것 같고 음. 어제 너무 당황을 해서 예, 어제 롯데월드 갔다 왔다가 네. 어제 좀 무리하신 거예요. 좀 무리를 해서 아하. 더 밤부터 음. 감기 증상이 좀 나와서 아. 다행히 그래도 지금 말은 할 수 있는 그래요. 아이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힘을 말을 내서. 많이는 안 시키지만 근데 어쩔 수 없어. 또 듣고 있으니까. 내용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하셨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뭐 지난주 얘기부터 우리가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을 했었고 네. 맞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또 큰 낙폭이 있었기도 했고요. 뭐 네. 미국에서도 계속 악재가 좀 들려와가지고 마음 졸였던 분들이 있던 반면에 조정장 또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시는 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름 환희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르게 조용하게 우리의 목을 옥죄는 이슈들이 좀 하나씩 나왔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환율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었고, 근데 이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그냥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달러 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시됐었고, 달러 경색을 왜 나왔는지를 보면 실제 미국의 셧다운이 장기화돼서 이제 좀 단기간에 이렇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좀 야기됐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는 주요 지역 선거에 있습니다. 뭐 버지니아나 뉴욕이나 이제 끝났죠. 끝났죠. 네. 여기 사실상 공화당이 참패했죠. 네, 그러면서 트럼프의 지금의 우리 지금 글로벌 정치를 이끌어왔었던 트럼프 발 테마 이런 것들이 주춤하는 모습들도 좀 보였어요. 실제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먼저 깨져 내려갔었는데 네.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가 시장으로 좀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높였던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다행히도 주말 동안에 오늘 아침까지 해서 이제 셧다운 이슈는 좀 해결이 되는 건가 싶은 부분까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아주 조금 여론조사 별로는 반등하는 모습들도 네. 좀 보이고 반등을 있어요. 하고 있네요. 예, 네네네.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예, 그래서 트럼프발 어떤 테마 장세가 단기간에 완전히 끝나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반도체였어요. 반도체가 지난주에
한번 크게 한번 맞았었죠. 근데 문제 우리가 걱정한 것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다 보니까 네. 아 이제 반도체 정말 끝나는 건가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들 하셨었던 거죠. 아, 네. 근데 다행히도 지금의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의 강세라고 하는 것이 맥락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하드 드라이버가 부족하고 이게 나름 이제 낸드로 가고 그 다음에 낸드로 이전이 돼서 나머지 반도체 가격을 다 올려버리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샌디스크가 낸드 가격을 50%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의 초강세 이 흐름이 아직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부장은 조금 빠지는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 오늘 우리 증시가 뭐 이런저런 이슈가 다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공로가 큰 거는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25%. 예, 네. 이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어느 정도인지를 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일단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만이 예전에 2017년도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28%로 해주는 옵션을 줬었어요. 2019년도에 2018년도에 바로 공포를 하고 실시가 됐었죠. 네, 그 당시 이후에 대만 증시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었고요. 근데 이제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TSMC 실적 영향이 컸을 테니까 오히려 우리는 대만의 퀄리티, 주식의 퀄리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만의 DPS 성장률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인하 전에는 한 2.8% 정도 네. 이제 늘어났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거의 매년 8%씩 배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증시도 PBR이 원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까지는 1.6배 정도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뭐 3배 됐죠. 야, 3배나.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증시가 아주 잘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인하의 최대 수혜자는 대주주죠. 네. 네, 그럼 대주주에 가까이 있을수록 수혜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거는 지주겠죠. 지주. 네, 네. 그래서 지주를 고를 때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인 주주인지 아니면 주인이 법인인지. 법인은 사실 이번에서 좀 떨어진 이슈이기 때문에 네. 개인 주주가 대주주인 지주사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찾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좀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면서 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일단 지난주 시작의 흐름은 변동성이 확실히 있었다. 그렇죠. 좀 우리가 많이 올라왔고 조금은 급하게 오르는 감이 있는 만큼 뭔가 악재들을 약간 또 급하게 반영하나 하지만 장중에 빠지다가도 약간 또 회복하는 말아 힘이 올리는데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봤는데 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오늘부터는 좀 달라지는 흐름이 있을지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변동성이란 말이 들어가네요. 연말 네. 변동성 마켓에서의 전략이라는 네. 주제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시작해보자. 네. 일단은 가장 우리가 변동성이 높아졌었던 그 배경은 우리가 이제까지 활용했었던 투자 포인트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유동성이 많다라고 했는데 달러 경색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트럼프발 테마가 상당히 성행했는데 트럼프 지지율이 빠진다든지 또 하나는 코스피 위주의 시장이 연출이 되다가 외국인들이 코스피만 대놓고 탁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좀 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근데 잠깐만 네. 그 안 들리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약간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도 혹시 있지만 이 우리- 마이크를 그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요? 네네, 이쪽으로 우리 그리고 아니 음. 더 바깥 이렇게 거꾸로 그렇죠. 네네 그렇게 올려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 들리십니까? 밖에서도 좀 오디오 레벨을 좀 네. 체크 좀 들리시나요? 부탁을 드려보도록 선생님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보실까요? 더요? 약간만 네네. 좋은 좋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네. 해서 네. 한번 네. 네. 들리시나요? 그래요. 네.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좀 야기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그럼 변동성의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빅스, 한국에서는 V 코스피 이런 것들입니다.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변동성 지표들이 임계점 이상 가까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상존하는 상황으로 이제 함께 하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지수의 상단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부딪힐 수도 있어요. 연말까지 우리가 지원군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는 종목 장세에 대한 새로운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과 같이 지주사가 올라간다든지 네. 그러니까 전자닉스의 일변도를 떠나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전력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 전력 공급을 한 한전까지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를 어느 하나에 쏠린다기보다는 좀 벌려놓을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벌리다 보면은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더러 내년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벌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년도에 종목 장세도 좀 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잔소리처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비중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없어요. 아 지금. 예. 그리고 오. 이제 지점에서 진짜 주식 영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도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그게 다 종목 수만 많지 전부 다 반도체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반작용에는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너무 뻔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좀 바꾸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포트폴리오 전략이란 뭐냐? 결국에는 연말에 나올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좀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코스닥이나 이런 쪽들 내년도에 종목 장세에 좀 대비하는 것 자, 이런 노력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락 배경이 바로 달러 경색이었었습니다. 근데 달러 경색이 갑자기 달러가 왜 부족하냐, 남아도는 것 아니었냐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셧다운이었습니다.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아니요. 들려요. 잘 들려요. 네네. 셧다운이 38일을 넘어가니까 이제 달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시면은 실제 역대 미국의 셧다운 사례들을 보면은 2위도 트럼프고요. 2018년도에 그 직전에는 빌 클린턴 그리고 지미 카터, 오바마, 부시 이렇게 됐었는데 네. 이때도 사실 비슷했었습니다. 셧다운이 길어지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불안했었고요. 그리고 달러가 셧다운이 끝나면서 달러가 좀 안정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상당히 요동쳤던 것도 미국의 셧다운 때문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셧다운의 기간 말고요. 셧다운을 했었던 횟수에서 1위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했죠, 그러면? 횟수로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횟수로요? 네. 트럼프가 일수로는 트럼프인데. 일수로인데 횟수로 몰라요. 레이건입니다.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 네. 이게 되게 흥미로운 얘기이기도 네.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레이건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 실제 뭐 사진도 걸어놓고 하잖아요. 네, 이런 셧다운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좀 이런 브릿지를 항상 사용하는 것이 레이건 대통령을 흉내내는 것인가? 라고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어쨌든 이 달러 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셧다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레이건 대통령은 횟수로는 1위였기 때문에 트럼프는 앞으로도 이렇게 셧다운 이런 것들을 항상 상존해서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셧다운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인 건데 첫 번째로는 정부가 고용하는 이런 일자리들이 좀 불안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연방 근로자들, 뭐 공항에서 일을 하는 관제사라든지 지금 그래서 뭐 항공이 10% 굉장히 감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돈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보고 발표된 기준으로 이제 뭔가 변경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고용통계국이라든지 이런 쪽 경제 발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통화 정책도 상당히 불안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좀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공공 서비스인 거죠. 노인이나 빈곤층 그렇죠. 이분들한테 의료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좀 상당히 차질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사람들 왜 싸우냐? 우리는 상당히 궁금해한데 결국에는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오바마 케어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만들었던 오바마 케어의 결국에는 의료 보조금인데 이거를 민주당은 연장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오바마를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실패한 정책이고 이거 당장 없애야 된다. 새로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흥미로운 점은 오바마 케어를 얘기하면서 보험사들을 또 공격했습니다. 네, 지금 오바마 케어가 낳은 결과는 결국에는 보험사들만 배를 불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보험사들의 부조리한 어떤 실적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오바마 케어는 결론적으로는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뾰족한 이 오바마 케어만 가지고는 뭐 답이 없어서 지금은 오늘 아침까지의 보도를 보면 서로 간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뭐 셧다운은 1달러 끝났다. 뭐 이런 분위기는 그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그게 네. 소비 측면에서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불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쇼핑 시즌이에요. 그렇죠. 아하, 들어가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불안해 버리면은 또 증시가 흔들려 버리면은 연말에 가장 큰 쇼핑 시즌에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다음 주에는 또 중국의 광군제가 광군제이기도 하고 시작이 되고요. 뭐 미국도 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연말에 뭐 할인 이벤트 이런 거 한다고 네.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빨리 좀 끝나야 증시가 좀 안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락은 된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껄끄러운 건 이거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제가 오기 직전에 보니까 살짝 들긴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트럼프의 지지율은 빠지는 와중에도 더 문제는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지자체장 선거가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주가 자체 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따로 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뉴욕이나 버지니아, 뉴저지 요 세 군데에서 모두 뭐 사실상 민주당이 이겼죠. 자, 그런데 가장 화두가 됐던 거는 사실 맘단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맘단이야. 그- 저랑 동갑이에요. 맞아요. 예.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친구라고. 예. 제 친구입니다. 예. 일단 나이가 충격적이었었고. 서른 지금 만 34시고 네. 인도 출신의 무슬림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출생지는 또 아프리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우간다인가? 거기서 나셨고 어. 그 다음에 와이프분은 시리아. 음. 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든지 다 미국과 정반대에 있는 성향처럼 보이시고 또 이제 이 정책들을 보면은 뭐 버스 무료 이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부동산 공급 확대 플러스 임대료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근데 본인도 소셜리스트라고 약간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자, 그런 소셜리스트가 당선이 됐다. 더군다나 뉴욕에서 이런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이 버지니아에서도 이번에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됐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도 인종 차별, 이민자 이런 추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활용해서 이번 네.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 트럼프에 대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도 우리나라가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의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뭐 조선이나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던 것도 네. 바로 이런 정책적인 정치적인 지형 구도 변화를 좀 나타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에 신경을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관세 수입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2,000달러씩 맞아요. 나눠주겠다. 뭐 배당금 형식으로. 이게 네. 우리 네. 돈으로는 한 300만 원 조금 안 네, 되는데 네. 이런 건데 이것도 뭐 다 연관이 정치적으로 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네. 경우에는 결국에는 관세를 걷는 목적은 네. 부채를 줄이는데 그 부채 줄이는 재원을 남의 나라에서 가져오겠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예전에도 돈을 뿌리겠다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치 결과가 모두 민주당이 이기는 걸 보이니까 제 생각에도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나눠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이게 좀 나중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는 또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렇게 정부 보조금 이런 것들 쿠폰 나왔었는데 네. 사실 그게 효과가 지속적으로 있는 정책은 아니고 약간 시한부호지 않습니까? 뭐 2개월, 3개월 정도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지만 소비 쿠폰을 주는 것보다는 배당소득 분류가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민들한테 정책으로 훨씬 더 가는 좋다. 게. 예, 예. 만병통치약이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 지지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봤을 때 30% 후반대 수치도 본 것 같은데 40% 초반으로 살짝 올라오긴 네, 했었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APEC 끝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외교적인 같은. 성과에 조금 예.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거는 한미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지지율 때문에 정책을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게 또 충격이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지금도 그냥 협상 끝나고 바로 이제 그 팩트 시트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네. 뭔가 여기서도 또 이제 아직 안 나오잖아요. 얘기를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래서 이제 핵잠이 새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다라는 얘기도 뭐 네, 안보가,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핵잠을 어떻게 건조할 네, 네, 거냐 네. 이런 얘기들도 좀 네. 많고 거기 안에는 제철 이런 것들도 네. 사실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네. 거니까 미국에서도 되게 오래 걸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게 미국은 미국답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게 그리고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트럼피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불리하진 않았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높일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사실은
이 제가 부상 투혼으로 트럼프의 1기 때도 지지율이 떨어졌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트럼프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때 주식들 중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임기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됐었는데 맨 마지막은 사실 임기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 레임덕이라고, 네. 예, 이거는 좀 차치하고 그러면 그 전까지 트럼프가 지지율이 많이 빠졌을 때 실제로 종목들 수익률을 보면요. 트럼프가 싫어하는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헬스케어. 요즘 들어서 뭐 하지만 헬스케어, 그다음에 퍼스트 솔라, 그리고 스타벅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네. 인슐렛 같은 것도 헬스케어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독은 핀테크예요. 자, 이런 것처럼 약간 공화당이라고 하면은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랑은 조금 먼 거죠. 에너지, 금융 이런 쪽도 좀 친한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트럼프와 공화당에 멀리 있는 종목들이 실제 주가가 좋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도 뭐 예를 들면 헬스케어라든지 소비재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반대에 있는 영역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서 투자하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환율이죠. 걱정하는 것. 네. 자, 근데 이번에 환율 상승은 과거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 바로 직전에는 환율이 좀 올라갑니다만 파란색이 환율인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좀 빠지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요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할 것 같아서 환율이 좀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 트리거 중 하나는 또 그것도 있었죠. 뭐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속도랑 비슷하게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른 게 아니라 국채 채권에서 조금 좀 팔고 해외로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왜 국채를 팔까? 사실 우리나라 국채가 최근에 보면은 수급적으로 유리한 게 거의 없습니다. 자, 뭐냐면 연기금에 저희 얼마 전에 연기금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국내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던 네.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내년도 계획을 보면은 연기금의 채권의 비중이 더 문제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주식 비중은 감소합니다만 전체 총액은 늘어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340조, 내년에는 320조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를 사줄 만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급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2차 추경을 했었고요. 그래서 채권 입찰에 15조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6조 원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급량으로만 본다면 작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사줄 사람은 별로 없어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가 최근에 보면은 개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 장기 부진으로 채권의 선호도가 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좀 조금 도전적으로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최고세율을 한다 하면은 채권을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요. 왜냐면 종합과세잖아요. 이쪽은 종합과세고 주식은 분리과세라면 네. 이게 10억 이상의 금융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채권 금리가 조금 많이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향후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은행의 코멘트를 기다리면서 그때까지는 채권 금리의 상승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급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수요는 아직까지는 뾰족한 늘어날 방법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 환율 과거하고 또 다른 게 우리나라 투자자도 외국 그 미국 주식 엄청 산다. 네. 이 영향이 있다라는 게 이제는 공공연히 거의 이유 네. 중에 하나로 크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실제 예전에 그 계엄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투자자들이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을 했었어요. 네. 그때 해외 주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갔었고요. 그래서 환율이 엄청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환율이 원래 그 블룸버그에서도 3개월 내에 안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행동을 좀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해외 주식 그 매수 금액이 한 4에서 5개월 정도 쭉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아주 좋을 때는 괜찮은데 네. 이게 불안할 때는 해외 주식에 나가는 금액들이 뭐
뭐 엄청나죠. 예, 조 단위로 막 하루씩 나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에 그 휴일 그 추석 연휴 때도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강세장 속에서 우리는 거래 정제가 되니까 해외 증권 매수액이 폭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그 해외 증권 매수액 때문에 환율이 좀 올라갔었던 네.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외환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영향이 아니니까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의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를 만약에 부족해진다 네. 이러면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늘면 늘었지 뭐 이렇게 크게 훼손이 되진 않았었고 저는 근데 뭐랄까요 불가피한 것 같아요. 매년 지금 불가피하다. 환율이 3-40원씩은 계속 상승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정말 그게 나쁘기만 할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가 최근에 보면 기름값이 좀 올라가는 거 느끼십니까? 저 많이 느껴요. 네. 왜냐면 분명히 저번 주에 뭐 1,500원대도 본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들어서 주말에 1,700원대 그냥 상단으로 가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에서 가장 예민한 거, 물가에 가장 예민한 거는 석유예요. 우리나라는 석유 안 하지 않으니까. 네. 예, 석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한테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상장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거 외에는 사실 크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달러 베이스의 매출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증대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경상수지나 그 다음에 외환 보유고에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한 저는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높긴 높아요, 그죠? 네, 맞아요. 부담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올해 환율은 1,450원 정도로 마무리하면은 놀랄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놀랄 수준은 아니다. 네, 내년도에도 평균치만큼 오른다라고 하면은 뭐 1,500이 살짝 보일까? 예, 뭐 아니면 1,480원, 80원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예, 있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에 보면 사실 연간으로 1,300원 보신 분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물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지속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네. 고용으로 한번 네.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셧다운 이슈도 있지만 빅테크들이 대규모 해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게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AI가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력을 자르고 있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야, 사실은 그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빅테크 입장에서 이제 오픈 AI는 사실 한 절반 정도의 재무적 투자자가 돈을 무한정으로 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가격이 왜 오르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드 드라이브의 부족이 이제 낸드 플래시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수요적인 측면인 거고 돈적인 방면에서는 이제까지의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 예산 안에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가면 전체 투자 금액을 좀 조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오픈 AI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 절반 정도의 FI들이 메모리 반도체가 한 뭐 예를 들어 100에서 150이 됐다. 이러면은 돈을 더 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오히려 반대로 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픈 AI가 이렇게 좀 대마불사로 나오니까 이제 빅테크들이 이 사람들은 이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돈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자산에 대한 효율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마침 AI 때문에 애초에 좀 자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AI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은 좀 잘 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고용 시장에서 제가 이제 부상 투혼이지만 이 말씀 항상 말씀드리고 해요. 네. 사람의 노동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점점 좁아질 거고 그리고 돈의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본의 대한 효율성이. 근데 지금 이 자본의 결국엔 사람이 다른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AI와의 싸움인데 기업은 사람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AI에 돈을 때려 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대체되는 환경도 되게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젠슨 왕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 뭐일 것 같냐. 그러니까 배관공과 전기기사. 정말 이게 노동의 어떤 기술이 높은 수준의. 근데 그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같이 강조를 한 거예요. AI라고 하는 거는 사실 화이트 컬러를 대체하는 것이고 블루 컬러는 대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아까 배관공이랑
이제 굳이 이제 전기 기사를 얘기하는 거는 네. 데이터 센터를 그렇지. 짓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필요한 아, 직종이다. 그 직종이. 예, 예,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초숙련 근로자, 장인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젠슨항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반도체 너무 좋은데 전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반드시 포트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선희 씨 레크레이션 강사 대체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근데 실제로 앞으로 모르지 뭐. 농담을 시켜보잖아요. 네. 그럼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다시 레크레이션 강사 쪽으로 꿈을 아. 확고히 좀 하도록 하게 웃음 치료. 좋아요. 네, 네, 네. 대체 못할. 대체 대체 되기가 싫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1부에서는 고용을 마무리로 저희가 네. 2부 바로 예, 들어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여러분들 잠깐 보죠. 광고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군들 저에게 많은 힌트 댓글로 좀 달아주시죠.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계속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네요. 네. 코스피가 2.4% 4,050선 부근이고요. 코스닥이 0.5%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섹터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전략 스냅샷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주제는요, 2026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지금이다. 그렇죠. 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이번 달 주에, 맞아요. 이번 주에 또 수능이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싶기도 한데, 네. 자, 11월 초에는 우리 시장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오늘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V자로 갈지 네. U자로 갈지 많은 분들의 이제 그러니까 대세 상승은 뭐 계속 이어질 건데 이게 네.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가 이어질지인데 11월은 원래 좀 연말에 기대감이 좀 있는 시장 아니었습니까? 아,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냥 계절성으로 보면은 9월, 10월이 안 좋고 11월, 12월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거기 계절성 두 가지가 맞물리는 건데, 첫 번째로는 쇼핑 시즌, 음. 두 번째로는 원래 주도주들이 한번 9월과 10월에 좀 쉬었다가 11월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1월엔 주식으로나 어떤 경기 지표로나 11월 되게 좋게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1월에는 저는 원래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일단 우리 주식 수익률이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갔다. 맞아. 엄청 좋았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만약에 배당수도 분류가 해서 최고 세율이 딱 발표가 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은 자신감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이제 배당수도 분류가 최고 세율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이 대만의 사례를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증시에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머니무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우리 증시가 좀 빠르게 반등을 했었던 배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1월에 몇 번의 좀 변동성 확대 이벤트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증시의 방향성이 언제까지 좀 안도리를 갈 것이냐, 저는 내년도 한 5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상승장이 내년도 5월까지는 괜찮을 것 네네, 같다. 뭐 지수의 어떤 TP를 정하거나 할 필요도 없이 네. 5월까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준의 의장이 바뀌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음. 우리가 가장 그 기저에 작용하고 있는 유동성 기대감이 살아있는 한 증시는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니까 해외 리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업다운으로. 네. 그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해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까 제가 트럼프의 1기 때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 트럼프가 싫어하는 영역도 좀 움직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 솔라라든지 뭐 데이터 독이라든지
트럼프나 공화당 반대에 있는 베스타스 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한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런 친환경이라든지 이제 핀테크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보시면은 소프트뱅크가 미국이랑 딜을 하면서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제철, 일본 스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쪽에서 좀 차익 시장이 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팝마트 보면 제가 너무나 잘할 수 있죠. 여기 현대백화점 바로 앞에 우리 있어요. 팝업이 있으니까. 줄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부부 말고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 보면 크루즈 업체들이 별로 안 좋아요. 네, 크루즈 업체들이 왜 안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이게 AI 때문 아닐까 생각을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액의 임금을 받는 곳이 다 화이트 칼라이지 않습니까? 네. 개발자 아니면 금융가. 근데 이게 좀 AI로 제가 봤을 때는 좀 휘청휘청하니까. 그쵸. 좀 네. 안 좋아요, 요즘에요. 특히나 미국이 그렇고, 네. 앞으로 우리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초고액 사치제인 이런 크루즈 업황들이, 이제 한창 좋다가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보면은, 국내가 이제 트럼프이즘을 더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긴 합니다만,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시스템, 풍산과 같은 두산 에너빌리티 등 조방원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완전히 방향성으로 바꿀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탁금 자체가 85조 원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주도주들은 21선이라든지 기술적인 좀 하단 터치하면은 매수 찬스들이 항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우리 증시의 수급이 공고한 상황에서는 저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빠졌을 때는 오히려 용기를 내서 크게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바이오가 많이 채우고 있죠. 한올바이오, 뭐 알테오젠, 오스코텍,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좀 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안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로봇이 고용도 로봇 모멘텀을 받은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 모멘텀을 받은 거라 이런 로봇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최근 들어서 좀 특징적으로 볼만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차장님 바이오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바이오가 가길래 네. 이제는 바이오인가 네. 했는데 이게 다 가는 게 아니라 예. 좀 종목 몇 개가 맞아요. 약간 좀 두각을 나타내고 네. 네. 아직은 바이오 대세는 아닌가 보다라는 쪽. 네. 이 바이오의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돼요?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기도 예. 하고. 그렇죠. 사실 반부모의 배경은 오픈 AI와 엔비디아 같은 해외 플레이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붐온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바이오 부문 온다, 바붐 반도체 부문 온다에 부문 온다. 예. 네네. 바붐온이 오려고 하면은 사실은 정책이나 해외 기업들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바이오 붐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특히나 올해는 네. 이제 미국의 빅파마들 보면은 대표적인 파이프라인들이 다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뭔가 미국의 가장 큰 바이오텍 이제 제약사 기업들이 막 주가가 막 올라가는 상황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지금 보험사를 또 공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에서 붐이 올 만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닌데 자, 그런데 이거는 업종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네. 종목별로 보면은 빅파마 최근에 보면은 제가 여기 뭐 넣지는 않습니다만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이자의 메세락 딜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오늘 정도는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것처럼 개별적인 기업들의 경쟁력은 예전과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 혼자 해가지고 그 한 건의 마일스톤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빅파마랑 그냥 같이 협업을 해서 내가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시가총액 코스닥 최상위 기업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옛날로 보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특정 종목을 제가 약간 흉볼 수는 없으니까 코스닥 5위 안에 들어왔었던 바이오텍이 옛날에는 네. 적자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바이오에 대한 어떤 개념도 달라지고 실제 돈을 많이 버는 사이클도 내년부터는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연중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바부문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바이오의 부문 온다. 다만 여기서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은 이번에도 별 재미가 없을 겁니다. 시가총액을 최소 2조 이상 바이오니까 좀 낮춰서 2조 이상은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로봇인데 로봇이요. 우리나라에 지금 로보월드가
개최가 됐었어요. 지난주에 네. 로보월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제일 큰 로봇 행사인데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아, 근데 조금 무서운 거는 어떠셨어요? 이제 로봇이 사람이 때리잖아요. 네. 안 넘어집니다. 그런 버텨.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예. 두 발로 서 있어요. 그리고 어른이 세게 때려도 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코어 힘이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그 정도인 오.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로봇 기업들의 숫자가 정말 많아지긴 했어요. 근데 좀 여기서 이제 좀 슬픈 거는 하드웨어는 전부 중국입니다. 아, 그럼 소프트웨어 네, 위주로. 그렇죠. 우리나라에 중국 로봇 기업을 수입을 해서 네. 이 안에 소비자가 원하는 솔루션을 넣는다. 그래서 제가 아니 똑같은 유니트리 로봇인데 다 로봇 회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속 여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좀 다르게 적용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짊어져야 할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번에 테슬라의 머스크가 춤을 출 때 옆에 옵티머스가 춤추는 거 맞아요. 보면은 네, 더 유연해졌다라는 얘기가 그 있더라고요. 유니트리의 로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의 감속기 기능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발에 바퀴가 달려 있고 세미 휴머노이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휴머노이드라고 보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제일 걱정인 거는 손가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손흥민이나 호날두 아니면 발보다는 손으로 부가가치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손으로 부가가치를 만들면은 결국엔 손이 제일 중요한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인데 전부 중국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는 한 가지 좀 과제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로봇은 갈 수밖에 없는 가야 되는 영역인데 우리나라에는 대표 로봇 기업들을 하나 정도는 보유하시면서 네. 이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살자님도 채팅창에서 AI 끝은 로봇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뭐 늘 우리가 해왔으니까 맞아요. 진짜 예, 예.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네. 제가 우리 차장님한테 궁금했던 게 지금 이제 건강한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네. 우리의 지금 시장의 체력으로 봤을 때는 V자 반등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 계시고 네. 천천히 또 올라가야 조정 맞고 천천히 가야 또 우리는 더 길게 볼 수가 있지 않냐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서 조정 시에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사실 제가 단기간에 여기서 완전 슈팅을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V코스피 때문입니다. 제가 V코스피의 20일 이동 평균을 그려보면 이것도 한 25 이상에서는 증시가 올라가다가 조금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과거에도 한번 보시면은 요 25 가까이 가면은 증시가 뭐 빠지거나 아니면 좀 횡보하거나 이런 모습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어떤 변동성 지수가 좀 낮춰지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레벨적으로 한번 크게 올라갔으니까 저는 한 4,100이나 4,200 요 선에서의 공방전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반등하는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하는 순서는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빠진 거, 두 번째가 직전까지 주도주.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것들도 최근에 많이 빠졌던 뭐 조선방산, 네. 그리고 이런 반도체인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뚫고 쭉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연초까지는 지주사 계속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최근에 보면은 SK 하이닉스보다 SK 스퀘어가 더 많이 올라갔고요. 삼성전자보다 삼성물산이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투자자들이 본주 사업회사의 레버리지를 지주성 종목들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거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이 좀 생각해 볼 게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그렇죠.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부터 보시면 주식을 6월까지 쭉 팔다가 이제 사실 마침 우리나라 새 정부랑 비슷하죠. 이렇게 다시 좀 원복을 한 상황입니다. 네,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영향도 상당히 컸습니다만 실제는 우리나라의 정책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이번에 한번 출렁였을 정도로 많이 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년도를 계속 강조드리는 바로 이 부분들인데, 코스닥은 거의 아직까지도 빈집의 영역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 증시인데 코스피는 순매수 전환했고 코스닥은 상당 기간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순매도 기조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에서 배당을 줄 수 있는 회사 별로 없고요.
코스닥에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도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다시 코스닥장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면은 코스닥 지수도 지금부터는 조금 모아 가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인데 연기금에 대해서는 이게 언론 보도가 굉장히 너무 격앙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연기금이 지금의 포트폴리오 계획 비중상 우리나라 주식을 다 팔아야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단독 보도가 이런 게 나왔었는데 네. 이게 좀 공포 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이 연기금의 자산별 비중 계획이에요. 보시면 이게 주식이 여기 14.9%로 돼 있는 거고 지금이 15에서 16 넘어갔으니까 팔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룸이 거의 3% 정도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미국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채권의 계획 대비 3% 이상 훨씬 더 오버로 보유했던 적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마치 무슨 14.9로 딱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좀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 14.4로 내년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비중으로는 근데 금액으로는 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요. 그래서 왜냐면 연기금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 같은 어제 뉴스가 좀 좋은 게 나왔었죠. 더 산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 인터뷰를 보니까 실제 요 구간이 나오는데 증시 상승으로 신규 자금 투입은 중단한 게 맞다. 예, 연기금이 더 사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내년도에 중장기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할 것 같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를 당장 바꿀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한 8월 정도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8월 너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산다라는 얘기를 했나?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실제 중장기 기획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8월까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식을 연기금이 팔지 않고 사겠다라고 하는 어떤 작은 계획을 이렇게 좀 거대하게 좀 얘기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팔아서 주식으로 오는 자금의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실제 국채금리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긴 하거든요. 네. 조달 금리가 좀 높아지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부동산이라든지 기존까지 눌러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자산들은 조금 톤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중의 금리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마냥 안 좋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섹터 몇 개만 더 좀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다음 장표가 네. 있으니까 오늘 삼성전자 10만 원 다시금 그러네요. 넘어가고 있고요. 네. 네. SK하이닉스도 60만 원 지금 현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지난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고 봐도 좋지만 네. 이미 우리 반도체 큰형들은 너무 장밋빛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내년, 내후년, 내내후년까지 성장이 상수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견제를 하자. 상수는 변수 네, 안 네, 된다. 왜냐면 올해 반도체가 왜 많이 올라가느냐. 제가 아까 하드드라이브 HDD라고 시작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HDD가 뭐 수량적으로 엄청 많이 늘어날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공급이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이고 실제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의 캐파 같은 경우에도 2026년도에 거의 공급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공급 축소가 올해 호황을 맞고 가격 효과로 세게 나온다. 자, 그래서 제가 혹시 제 방송을 보시는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들께 죄송합니다만 네. 이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엑셀에다가 반도체 가격만 바꾸고 계실 거예요. 아, 그래요? 모델이 그게 다일 거예요. 네. 지금 하시는 추정치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의 제품별로 가격을 바꾸시면서 여기에 계절 조정 해서 추정치가 바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막 90조가 넘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근데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이런 병목들이 한 군데에서라도 풀린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번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샌디스크에서 제품 가격 50% 인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입장에서 너무 좋은 뉴스입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경로에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뉴스는 오픈 AI가 대출을 계속 받거나 FI들이 계속 돈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보면은 네. 우리가 왜냐면 지금 잘 생각해보면 지난 한 2년 동안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비를 못했죠.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근데 그거는 테크 안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AI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그쪽을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내에서의 문제로 꺾이지 않고 저는 네. 오픈 AI나 이 완전 최전방 산업에서의 자금 조달이나 재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예, 삼성전자의 지금 2026년도의 추정치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각 사별로 가장 낙관적인 거는 한투고요. 가장 이제 비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영증권. 예, 보수적인 건 61조의 네. 신영증권입니다. 근데 이 두 이제 회사에서 추정치를 한번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디램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HBM이라고 하는 전망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차이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이익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파운드리예요. 보수적 전망이나 긍정적 전망이나 모두 파운드리가 거의 BEP 수준에 근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이제까지 한 8조 적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10조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8조 정도 까먹다가 BEP 가면은 그것도 8조 증이긴 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실적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메모리의 붐이 향후에는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 한 장 더 남으셨어요? 네. 예, 마지막인데요. 전략. 네. 예. 요거까지만. 네. 아깝잖아요. 잘. 예. 네. 마지막으로는 네. 자, 우리나라의 이제 전력이 어쨌든 네. GPU 26만 장 도입을 하면 네. 전력이 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겁니다. 뭐 26만 장 소화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냥 광역시 하나급이기 때문에 전력량이.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럼 우리나라 전력 회사들 보면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아요. 근데 이유는 배당 성향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근데 왜냐면 이전까지는 적자였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에 전력 수요 그다음에 할인율 정상화 때문에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글로벌 전력 회사와 밸류에이션이 어떤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너무 만족해요. 아이고, 진짜. 여러분들 제가 옆에서 봤는데 우리 차장님이 정말로. 처음에 시작하시는데 식은땀이 그러니까. 옆으로 줄줄 이렇게 나오셨는데 예. 그래도 다행히 또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네. 완주해서 네. 다행입니다. 회복되고 네. 빨리 회복되시길 네. 바라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혁진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 한번 볼까요? 네.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네요. 네. 코스피가 2.7% 상승 4,060선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0.6% 상승 882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2%대, 하이닉스가 5%대 상승해주고 있고 그 밖에도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거의 6% 가까이, KB금융도 4.6% 이렇게 좀 좋은 종목들 눈에 띄고 있네요. 차장님 네. 그냥 뭐 저희 방송은 끝났지만 댓글로 오늘 본인들께서 병가 주신다고 하는데 퇴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병가 주셔서 따로 감사합니다. 그거 따로 회사 차원으로 안 하셔도 저희가 방송에서 네네. 다 보내드릴 네네. 거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암살자 형이 시청자분들께. 암살자 형이 책임져야지 내가. 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진짜 여러분들. 네. 내일 아침에 저희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